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일 상승세를 보였던 로봇주 이야기로 월요일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대신 로봇 연구에 역량을 집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금요일장 로봇 관련주가 탄력은 좀 둔화되는 양상이었지만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자, 김선영 대표님, 전날의 로봇주 반등, 그러나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전환했던 반쪽짜리 반등,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새로 나온 소식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을 때 삼성이 집중했었던 사업이 몇 개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이 안 좋지만 대기업들이 어떤 사업에 집중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좀 된 이슈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로봇 연구에 집중할 거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그냥 괜찮은 모습, 엄청나게 괜찮은 모습은 아니고 그냥 꽤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산업 자동화 설비 관련 기업이죠. 삼익 THK와 작년 10월 달 신규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 관련 이렌시스가 한 1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야진 엑스텍이 5.86%, 그리고 휴림 로봇이 3.99%. 일단 퍼센티지만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이 테마가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 보통 10%, 20%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3%, 5%, 1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어떤 테마가 형성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튀었으니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줄줄이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괜찮은 마감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식은 삼성전자의 최상위 연구개발 조직이 SAIT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 종합기술원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존 연구 인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쪽에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봇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정말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조금 붙었는데, 잘 아신 대로 로봇 산업은 삼성이 이미 점찍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죠. 기존의 로봇 TF팀을 로봇 산업팀으로 격상을 시키고 나서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이제 이건 여러분 워낙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 삼성 이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연매출 100조 원 달성을 위한 2030 미래 비전을 발표를 하고 로봇 산업을 신사업으로 추가를 하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올 3월 달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기반 서비스 로봇 개발 기업이죠. 베어 로보틱스에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사실 이것도 뭔가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해서 크게 투자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금액입니다. 그냥 살짝 맛만 보기로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신경은 쓰고 있지만 아직 뭔가 이쪽으로 확 드라이브를 거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게 좀 팩트인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 2021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9,600억 원에 좀 인수를 하면서 로봇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도 좀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액들만 좀 봤을 때는 미래 100조 달성, 이건 너무 미래 얘기고요. 당장 투자하는 금액만 봤을 때는 당장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보다는 좀 장기적인 사이트로 투자를 조금씩 이어간다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완전 투자 방식을 극과 극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2, 3일을 넘기지 않는 투자, 혹은 아예 길게 가는 투자, 이렇게 하셔야 적절하지 적절하게 스윙 이렇게 하시다가는 수익률이 좀 생각보다 안 좋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지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 로봇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말 사이에 이슈가 됐던 보안 관련 두 가지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역시는 역시죠. 우리 노빠꾸 깡패국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1TB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의료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구급차 운행과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유강희 대표가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에게 법원의 대규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유출 기간이 무려 21년 1월 7일부터 23년 2월 9일까지니까 한 2년 동안 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5월 10일 날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구급차와 그리고 병원 진료에 좀 차질이 빚었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이때 합의금으로 한 302억, 우리나라 돈은 302억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좀 증가를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과 기업이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서 이 시기에 사이버 보안 시장이 상당히 큰 성장을 거뒀는데 23년 기준으로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가 1,72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32조 원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2030년이 되면 4,24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보안 시장 규모는 한 7조 원 정도로 상당히 좀 작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북미 같은 경우에는 보안 시장 규모가 2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91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글로벌 시장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북미 시장에서 성장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발효가 되면서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강화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에게 인당 750달러를 배상을 하게끔 법이 제도화 됐는데 참고로 2016년도에 메타에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있었을 때 메타가 합의금과 벌금으로 지불한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22년도에 삼성전자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면서 현재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파크에서 1,000만만 고객 유출이 발생을 했을 때도 과징금이 한 44억 정도에 좀 불과했었고요. 그리고 국민카드, 농협, 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가 1억 건 유출됐을 때도 과태료가 600만 원에 불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보안 투쟁에 좀 인색한 편인데 정부에서 23년도에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30조 원 정도로 국내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이나 드론, AI 등 산업이 발전할수록 보안 산업이 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에도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보안 시장 상황 진단과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원스와 지니언스, 원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원스와 윈스라고 보시면 윈스입니까? 네, 헷갈립니다. 윈스와 지니언스 선별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입니다. SKC의 친환경 소재 사업 투자사 SK 리비오가 베트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생분해 소재 생산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까지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SKC 쪽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굉장히 큰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번에 1단계에서 약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이죠. 5월 10일에 이제 세계 3대 플라스틱 박람회 중 하나에서의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요. 미국 플라스틱 협회에서 좀 진행이 됐었죠. 거기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이제 발표들을 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상 기후들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규제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생분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을 하게 됐을 때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환경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활용도 부분도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까지도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 필름이나 포장재, 섬유 부직포 같은 이런 관련된 산업에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협회에서 학회에서도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어떠한 기업이 큰 대규모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 해당 시장에 대한 성장 부분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캐파 증설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향후 시장은 상당히 좀 커질 것 같고요.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SKC를 필두로 LG화학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좀 주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뭐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TK케미칼이나 이제 CTK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C와 함께 볼만한 관련주로 LG화학, TK케미칼, CTK 선별해 주셨습니다. SKC 자체도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거 말고도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바이오 업계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00%, 3배 넘게 급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닙니다. HLB입니다. 미국의 FDA 신약 허가 기대 속에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죠. 그런데 과거 상황을 봤을 때 신약 허가 직후 급락한 사례들이 많아서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HLB의 주가 향방은 이성웅 이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 5월에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 병용이 진행이 되었고요. 간암 치료요법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시판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글로벌 개발 권리를 사들인 리보세라닙과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 같은 경우를 병용해서 시판 허가를 신청을 한 상황이고 이제 이 기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다시금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우선은 시판 허가에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뭐 리보세라닙 그다음에 캄넬리주맙 모두 중국에서 허가를 받아서 처방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실제 새로운 물질이라든지 임상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 이 부분을 놓고는 재료가 노출되는 현상이 나오고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케이스와 HLB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임을 우선은 우리는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FDA의 시판 허가 여부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16일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발표를 놓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는 HLB 그룹 다 모두 일맥상통한 거죠? 네, 모두 똑같고요. 긍정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 결과가 나오고 주가가 빠졌던 사례처럼은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 데이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상한 부분보다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좀 하락의 폭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좀 적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반등 여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크로로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수준은 중립 이하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임상의 진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아직 진행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와 수익 구조가 좀 바뀐 기업들, 우리가 실제 사례를 대입해 보면 그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제약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멘텀이 존재하기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네, 또 5월 31일 아스코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5월 바이오가 좀 많이 잠잠한 것 같아요. 바이오 관련주들의 반등까지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상향 리포트로는 원익 IPS, 셀트리온, 클리오 그리고 하나투어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하나증권은 엔터주 하향 조정에 나섰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YG 엔터테인먼트는 6만 4천 원에서 5만 8천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원익 IPS 리포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BNK투자증권은 원익 IPS의 1분기 실적을 두고 비용을 제외한 영업 손실은 시장 예상보다 양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부터 제조용 원자층 증착 설비인 ALD 수주가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기존의 CBD 장비 위주에서 ALD 장비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32,000원에서 3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고객사의 설비 투자 증액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 의견은 보유로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입니다. KB증권은 셀트리온 목표가를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합병 후 첫 실적이었던 1분기 실적을 두고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고요. 진페트라와 관련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와의 등재 계약을 시작으로 나머지 미국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2곳과의 계약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이외에도 스텔라라 등 후속 바이오시밀러는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나증권은 클리오와 관련해 1분기에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국내 매출은 온라인 홈쇼핑 H&B가 견인하는 가운데 국내보다는 글로벌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비중이 작년 36%에서 41%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따라서 올해 연결 매출을 4천억 원 돌파를 전망했습니다. 추정치 상향 조정에 따라 목표 주가는 43,000원에서 47,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마지막은 하나투어입니다. 대신증권은 하나투어 목표가를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1분기 항공노선 정상화에 따라 3분기에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20%대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업종 내 탑픽 지위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이한이었습니다. 오늘 클리오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지만 지금 아이패밀리 SC가 대단합니다. 하나증권에서요. 목표가를 70% 가까이 올려잡으면서 기존 목표가 26,000원에서 44,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했거든요. 역대 최대 실적에 힘입어 과연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좀 뿜어낼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어서 진퇴양난에 빠진 네이버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 중국 이커머스 타격에 라인, 야후, 지분 사태까지 겹치면서 네이버의 주가는 지난 1월 중순 대비 무려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향후 라인, 야후 매각 관련해 관건이 될 만한 사항은 무엇인지 또 갖고 계시는 보유자분들이라면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지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주가에서 사실 더 빠질 게 있나 싶습니다. 이게 좀 아쉽고요. 솔직히 네이버와 카카오를 항상 많이 물어보셨는데 전 네이버에 대해서 좀 좋은 모습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정치적 해석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현상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데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데이터 주권 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이슈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적이 다른 두 기업이 지배구조상 같이 정점에 있을 거다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역시 일본은 빌드업 잘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제가 봤을 때 빌드업을 시작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라인 야후뿐만 아니고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단절을 요구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지배구조 역시 적지 않은 변화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일본 기업이죠. 소니사가 1억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냥 넘어가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의 이론의 그 생각에 따르면은 개인정보 유출됐으니까 이거 우리 회사다. 소니코리아, 플레이스테이션 우리나라 거네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합작사는 아니긴 하긴 네, 그렇긴 하지만 예. 네, 그리고 어쨌든 괜히 이거 핑계를 잡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일본의 명차하면 이제 닛산의 GTR을 런칭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르노 CEO가 했었던 이야기까지 좀 요즘에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두 회사, 특히나 국적이 다른 두 회사는 합작을 하는 경우에 무조건 기본 상식적으로 한 회사가 무조건 한 주라도 더 가지게 돼 있습니다. 51대 49게 기본인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주도권 어떤 기업이 가지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따지면 라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개발을 한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한 주라도 더 가지는 게 상식인데 50대 50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케이스를 사실 보지도 못했거든요. 당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소프트뱅크와 50대 50 지분을 가지긴 했지만 이미 이사회에서 3대 4로 소프트뱅크가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세게 좀 말씀드리면 안전장치 하나 없이 100% 자회사인 라인 지분을 50% 낮추고 50%를 그냥 넘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 사업이 급했던 네이버의 어떤 바보 같은 과했던 어떤 처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이용한 손 마사요시 회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미 못 퍼진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이슈, 네이버의 주가에 당연히 당장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만큼은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섞어가지고 생각해 보실 때 원래 받는 기간보다는 받는 기간이 조금 뒤로는 이제 미뤄질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본질 가치 훼손은 아니지만 주가가 다시 반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사요시라고 표현 손정희 대신에 마사요시 쓴 거 보니까 약간 감정이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족 경영 대기업들도 지분이 비슷하면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우죠. 그런데 처음부터 50대 50 말도 안 되는 이런 지분 구성 요게 문제였다라고 우리 김선인 대표가 M&A 전문가입니다. 역시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잘 나가는 라면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질주 덕분에 삼양식품이 라면 업계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농심의 시총을 뛰어넘으면서 라면 업계 황제주로 삼양식품이 등극한 건데 미국이 한국 식료품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라면주의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유광희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까지 그 수출 집계를 발표를 했는데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4월까지 수출액이 4억 7,9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500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 가격들이 조금 미국에서 저렴해지는 효과가 발생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컨텐츠 영향으로 소비가 좀 증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라면 수출을 보게 되면은 6,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3%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 중심에 아까 말씀하신 불닭볶음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23년에 서진이네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여기에 BTS 멤버인 뷰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삼양식품이 좀 후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았던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한 번 더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상품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매출총 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출총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보통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거나 브랜드력이 높은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22년도에 매출총 이익률이 27.64%였는데 23년도에는 무려 34.93%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인기 중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닭볶음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힘을 벼서 최근 1개월 삼양식품의 상승률이 31.43% 상승을 했고 농심도 상승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한 10% 정도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10일 종가 기준으로 삼양식품이 2조 4,520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을 했고 농심이 2조 4,483억 원의 시총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라면들을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을 보게 되면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7,934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21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아무래도 농심과 삼양을 비교를 했을 때 삼양 같은 경우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이 높았을 때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삼양식품을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라면 산업 자체가 경기가 좋던 안 좋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오든 혹은 경제가 좋다라고 해도 꾸준히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도 꾸준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꾸준히 기대하면 주가도 함께 우상향 추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중간에 조정은 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라면을 좀 드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영업이익을 보면요. 지금 아무리 삼양식품이 역사적인 영업이익을 찍었다 한들
삼양식품 영업이익 417억 전망이고 농심은 654억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시총 1위를 삼양식품이 탈환했다. 이거 조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장성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 라면이 전체 매출의 한 94%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심 같은 경우 라면이 80%, 식품이 한 20%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구성도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 구성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환율 시대에 수출 비중이 높은 삼양식품에 대한 긍정적 전망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해운업계 소식으로 마무리해보죠.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글로벌 해운 운임이 1년 8개월 만에 2,300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주 해운주들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5월 상승률 1위 업종 해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더 이어질지 하창원 본부장님 좋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운임지수가 연초 고점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한 부분들을 일단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가 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2분기부터는 또 해상운임 쪽에서의 성수기가 진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운임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당연히 해운 업종들은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흠슬라라고 해서 한참 이제 SCFI 지수가 고공행진을 할 때 정말 이제 HMM이라든지 페노션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까지는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일정 부분의 라인의 좀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탈탄소 이슈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부터 탈탄소가 내년부터 좀 강력하게 시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은 이제 운임에 대한 이런 배들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 쪽에도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일단 부품단에서 한 60% 정도 이상을 좀 갈아치워야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이제 운임 배에 대한 수가 점진적으로 좀 축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긴 기간 동안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50년까지 80%까지 감소하는 부분인데 이게 30년엔 6% 수준이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속적인 환경 규제를 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주말 사이에 중국의 또 CPI 소매 판매의 흐름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내수 경기 흐름들도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기적인 부분이 좀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해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연히 이제 좀 큰 대형주죠. HMM이나 페노션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 후행해서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좀 수급에 따른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해상운임이 지금 치솟고 있는 거는 뭐 분명한 호재인데 환경 규제 이거는 우리 한국의 해운사들한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우리나라 해운사에게는 뭐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인으로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운임 지수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좀 강화된다라는 부분이 먼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호재,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페노션의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이성웅 이사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보면 좀 개별 이슈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 이슈들을 체크해보고 갈 텐데 첫 번째로는 오픈 AI 같은 경우가 챗 GPT 신기능 공개 예정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GPT-5나 검색 엔진은 아니라는 언급을 했고요. 새로운 AI 모델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이 핵심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부분보다는 톤을 좀 낮추기는 했는데 이 챗 GPT 신기능 같은 경우를 놓고 새로운 AI 모델 같은 경우가 어떤 게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PT 스토어가 나오고 나서는 아직 뚜렷하게 킬러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의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LX 운송 지수 같은 경우가 5월에 6.28%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상해운임 지수, 그다음에 BDI 지수의 상승 영향이 있었는데 공급 쪽에서는 컨테이너 성봉량 같은 경우가 올해 10% 증가 예정에 있다 보니까 공급 과잉 우려는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HMM,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양축으로 놓고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VT, 페노션, 소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VT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10억 정도 됩니다.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 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884억 정도 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카는 1분기 예상 영업 적자가 46억입니다. 아직 흑자 전환이 분기 기준으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턴어라운드 시점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VT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주가가 반응을 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폭이라도 실적 하회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정리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